자, 58페이지로 갑니다. 다른 건 세무 회계 1급 쪽하고 같아서요. 같아서 하라는 거임. 시간 관계에서 100시간 안에 법인세나 이걸 다 하는 건 좀 불가능.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이 처음에 접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원장님 설명하셨어요. 차이 나는 거 한다고.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일단 56페이지. 왜냐하면 또 나머지도 회차 적어드릴 게 있어서. 자, 56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자, 56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내용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배우셨죠? 회계 1급 때. 거기에서 여러분들 좀 회차 2개 적어서 회차 2개. 거기 동그라미 4번 재고자산 감모손실에다가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자, 92회 3-3 92회 3-3 그 다음에 95회 3-3 95회 3-3 이렇게 2개 일단 적어주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밑줄 쳐주실 게 가로 4번에 원가 흐름의 가정 있죠. 아마 이게 여러분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 이런 것들의 특징이라든지 장점, 단점 좀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자, 어떤 걸 밑줄 치셔야 되냐면 3번 후입선출법 있죠. 후입선출법. 근데 우리가 배우는 기준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다라고 한다겠죠, 여러분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후입선출법을 아직까지는 해요. 맞죠? 하지만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제 회계 기준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혼자 잘 얘기하고 있죠? 몰라도 되는데 시험에 돼요. 어떤 걸 내냐면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 인정하지 않는다고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비추시냐면 3번 후입선출법 있죠? 거기에서 첫 번째 줄 끝에 밑줄 좀 후입선출법은 IFRS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이세요? 그 IFRS가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시험에서는 IFRS라고 안 돼요. 국제회계 기준이야 되지. 이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56페이지 맨 아래. 자, 세 번째 줄에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보이세요? 여기 좀 설명 좀 미리 하고 밑줄 칠게요. 들어보시면. 후입선출법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선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후입선출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재고자산을 평가하면은요, 주석에다가 별도로 뭘 써줘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원가 흐름 가정하는 방법이 총 3개죠. 크게는 평균법, 물론 작게는 4개지만, 맞죠? 평균법,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 4개잖아요. 크게 보면. 맞죠? 물론 이동평균법 그런 거 논외하고, 알죠? 후입선출법이 워낙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물가가 상승할 때 가장 적게 계상하는 방법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잘 안 쓰죠. 또 시대 역행하는 거고. 그래서 주석에다가 우리가 저가법 있잖아요. 시가, 원가 둘 중에 작은 거. 저가법에 따른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따라서 저가법을 계상한 금액 있죠. 걔하고의 차이 나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맞죠? 워낙 시대 역행하는지라 저가로 했었을 때 다른 방법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과의 차이도 알려줘야 돼요. 알죠? 엄밀히 단순 암기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긴 하지만 밑줄 좀. 세 번째 줄. 저자분이 굵은색으로 해놓은 거 밑줄. 자,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한 경우에 재무상태표 가액과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의 저가법입니다. 저가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고자산 평가액과의 차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렇게 외쳐주시고 단순 암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줄 게 뭐냐면 57페이지. 자, 57페이지의 맨 아래인데 여러분 들어보실게요. 분명히 물가가 상승할 때 여러분들 후입선출법의 이익을 가장 낮게 계산한다라고 배우셨죠? 맞죠? 동의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어떻게 문제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됐었냐면 기말재고와 기초재고가 같거나 기말재고가 크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예.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들어보세요. 네,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처음에 10원 주고 샀고 그 다음에 20원 주고 샀고 30원 주고 샀고 40원 주고 샀고 50원 주고 샀어요. 이렇게 일단 50원 주고 샀는데 우리가 후위선출법 있잖아요. 우리가 후위선출법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당초에 요게 이제 어떻게 할까? 요게 기초재고 요게 이제 기말재고잖아요. 여러분들 기초재고 기말재고래. 뭐 하는 거야? 미쳤나? 이거 말로 할까요? 말로 하는 게 낫겠다. 말로.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후위선출 말로 해볼게요. 후위선출법은 왜냐면 이거 좀 계산을 하기 힘들어서 후위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팔아버리죠. 팔기 때 물가가 상승할 땐 가장 예전 게 남아 있으니까 가장 예전 게 싼 재고 남아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산 거는 없는데 팔린 거밖에 없대. 그럼 산 게 없으면 기말 재고보다 팔린 게 판매량이 많아 봐요. 그럼 판매량이 많으면 오히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판매하면은 나중에 예전에 샀던 게 팔렸으니까 오히려 싼 게 매출원가가 돼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오히려 이익이 과대 계산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오히려 판매를 더하면, 알죠? 내가 사온 것보다 판매한 게 더 많다. 오히려 과거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익을 크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회사가 이익을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후위선출법 이런 단점도 있어요. 그게 어디 설명이냐면 57페이지 후입선출법의 네 번째 점이에요. 네 번째 점. 자, 네 번째 점의 밑줄 처음 보죠, 여러분들 이거는 밑줄 비자발적 재고 청산 문제. 거기 단기 판매량이 단기 매입량보다 큰 거예요. 그럼 판매량이 크니까 과거에 샀던 게 팔려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 게 매출원가, 예전에 샀던 싼 재고가 매출원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익이 커져버려. 그럼 회사가 이익을 조작하는 데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걸 우리가 비자발적 청산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판매가 많으면 알아서 예전에 샀던 싼 재고가 매출원가가 된다라는 걸 비자발적 청산이라 불러요. 알죠? 그래서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두 번째 줄 끝에 손가락 표시요.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좀 재고 수량이 감소하면 여기서부터 두 줄 밑줄. 재고 수량이 감소하면 오래전에 원가로 구성된 기초 재고가 이제 매출 원가로 반영이 돼 버리죠. 팔린 게 더 많으면. 반영돼 가지고 매출 원가는 적게 계상되고 이익은 크게 계상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익을 조작하는 데 되게 용이하죠. 물가 상승할 때는 판매량을 적게 하고. 맞죠? 내가 만약에 이익을 어떻게든 여러분들 법인세를 내고 싶어. 법인세를 적게 내고 싶어. 그럼 이익을 낮추면 되잖아요. 그럼 물가가 상승할 때는 후입선출법을 딱 쓴 다음에 판매를 안 하면 돼. 거의. 매입을 많이 하면 돼. 맞죠? 그랬다가 법인세를 내가 또 적게 내고 싶어. 맞죠? 법인 적게 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계속.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계속 매입만 하고 판매를 안 하는 거예요. 알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예전 게 팔려? 그럼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1950년대에 샀던 자전거가 팔리는 게 아닌 거예요. 알죠? 그냥 이론상 과거 게 먼저 팔린다 이렇게 과거 게 팔린다라고 보는 거지 실제로 최근 게 팔려요. 이론상 오해하지 마시길.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더럽게 많이 나오는 게 58페이지. 자, 58페이지에 가로 5번. 재고자산의 기말평가 저가법 있죠? 여기 별표에 별표. 시험에 엄청나게 됐어요. 엄청나게. 자, 거기다 회차 좀 적어주세요. 자, 83의 3-4. 83의 3-4. 그 다음에 85회 4.
그 다음에 91회 3-4. 다시 한번 83회 3-4, 85회 4, 91회 3-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도 미리 적어주세요. 59페이지 맨 위에 59페이지 맨 위에 선감모 손실 인식 후 평가 손실 인식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81회 1 제가 숫자만 불러드린 거 이론이에요. 81회 1 그 다음에 82회 3-4 우리 3번 유형은 그 결산 문제다라는 뜻입니다. 3-4 그 다음에 99회 5 다시 한번 81회 1 82회 3-4 99회 5 딱 보시죠. 자, 보시죠. 뭐 간모야 여러분들이 하셨으니까 생략 분계 먼저 생략하고 여기 보시죠. 평가. 자, 뭐냐면 우리가 재고자산은 특이하게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 뭐라고 배우셨냐면 재고자산은 기말의 재고자산 평가를 취득 원가하고 시가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동의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잡아주실 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세무 1급서부터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요 간모를 여러분들이 수량 부족이라고 배우셨죠? 수량 부족이다라고 배우셨고 평가를 이게 재고자산, 기말재고, 물론 기말재고자산이에요. 안 써도 되겠지? 여기 기말재고자산이 돼 있으니까. 가끔씩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간모하고 평가를 단기 중에 수량 부족하거나 단기 중에 시가 떨어지면 그걸 또 간모하고 평가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기말재고자산이에요. 기말재고자산. 그렇죠? 그래서 기말재고자산이 수량이 부족하거나 기말재고자산이 시가가 하락한 건데요. 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무슨 뜻이냐면 간모라는 건 수량이 부족한 금액이고요. 평가도 시가 하락 금액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거나 같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세무 1급서부터는 얘를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그럼 금액은 뭐 곱하기 뭐죠? 어렵나? 우리 금액은 뭐 곱하기 뭐예요? 그렇죠. 수량 곱하기 단가. 맞죠? 이제 세무 1급서부터는 얘를 이제 간모하고 평가 금액을 물론 세무 2급 때처럼 세무 2급까지처럼 금액을 한 방에 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금액을 한 방에 안 주고 뜬금없이 갑자기 수량하고 단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수량 곱하기 단가에서 간모 금액하고 평가, 시가 하락 금액 구해봐 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꼭 조심하시길 해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가는 시가 하락분이에요. 왜냐면 둘 중에 작은 거니까 시가가 올라가면 안 잡고요. 시가가 떨어지면 잡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가법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해서요. 저가법. 어차피 여러분들 시가가 올라가면 매출로 나중에 잡으니까 굳이 시가가 올라가는 건 잡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뭐 이거는 뭐 의미 없고. 자, 여기에서 이제 보수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가법도 보수주의예요. 어떻게든 이익을 적게 계상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가가 올라가는 건 이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건 잡지 말고 시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건 바로 잡자. 알죠? 그게 보수주의 여기 한 번 더 들어오는, 한 번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사례 들어가지고 우리 평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실게요. 왜냐면 시험에 얘는 분계도 이제 내거든요. 세무 1급 때.
자, 보시죠. 자, 2000X1년 기말 현재 자, 10만 원에 취득하였던 제품의 시가가 8만 원으로 하락이 됐대요. 잠깐, 이거 올렸었나요? 여러분들한테? 그 PPT? 안 올렸죠, 그죠? 오늘 올릴게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단톡방에. 법인세만 딸랑 올렸죠?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나서 왜냐면 PPT 막 보시던 분들이 안 보시길래 왜 안 보시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안 올린 것 같아요. 그죠?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유, 그죠. 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양아치라고 하지, 양아치. 죄송해요. 다 여러분들 쓰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저의 그 배려심. 그 다음에 여자 보시죠. 자, 8만 원 하락됐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평가하면 시가가 떨어진 거죠. 그럼 얘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하고 8만 원 둘 중에 작은 것을 하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잡아요.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계정 과목 자체 이름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인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들어보시죠. 왜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지 설명 좀 해볼게요. 재고자산을 들고 있으니까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하는 거죠. 재고자산을 안 가지고 있으면 시가가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안 가지고 있는데 시가 어떻게 떨어져? 맞죠? 이거예요. 뭐냐면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재고자산은 왜 가지고 있어요? 팔려고. 그렇죠. 그래서 팔려고 가지고 있으니까 시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을 얻기 위해서 얘가 똑같아요. 매출을 얻기 위해서 시가가 하락할 수 있다.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매출하기 위해서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매출을 얻기 위한 희생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매출 원가죠. 매출을 얻기 위한 희생. 그래서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걸 잡아요. 이게 있으려나? 잠깐만. 여기 있네. 여기 보시면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용자들한테 우리 이 재고자산 있잖아요. 원재료하고 제품 있죠. 원재료하고 제품의 가격, 제품은 원래 이 가격이었었는데 취득 금액을 요 금액에 취득했었는데 재고자산의 시가가 요만큼 하락됐습니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다른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재고자산을 직접 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액이 뭔가가 변했잖아요. 금액이 뭐 손상이나 이런 것들 막 금액이 변했을 때는 주로 간접차감 많이 써요. 금액의 변동이 있었을 때.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게 취득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게 취득원가고 평가충당금은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실제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해당 재고자산의 그 시가가 떨어졌다. 그게 누적적으로 계속 쌓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나타내는 애예요. 그럼 여기 있는 평가충당금,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해당 재고자산을 까는 놈이 되겠죠, 여러분들. 대변태생이 대변태생. 그래서 이렇게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쓰지 여기 대변으로 제품을 직접 안 까요. 알죠? 이용자들한테 10만 원 주고 산 놈이 2만 원의 시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정보 제공하라라는 거예요. 유용한 정보 제공 그놈의 재고자산의 차감계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방금으로 따지면 10만 원에 취득했던 놈이 2만 원만큼 시가가 떨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8만 원 됐다라고 이렇게 제공하는 거고 주로 이렇게 금액의 변동이 있었을 때는 주로 이렇게 간접 계정과목 많이 쓰는 편이에요. 회계에서는.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이 사례 1번은 실제로 출제합니다. 요 재무상태표에도 출제하고요.
실기용. 했죠? 그리고 사례 2번은 실기용은 아니고 이론용입니다. 이론용. 했죠? 구분하시 실기용, 이론. 물론 실기용이라는 건 이론도 낸다는 얘기예요. 사례 2는 이론용입니다. 뭐냐면 자, 사례 1 연결입니다. 사례 연결하기. 자, X2년 기말 현재 그 8만 원 됐었죠? 아까 X1년도 말에 8만 원이었던 제품의 시가가 11만 원으로 상승했대요.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기 사례 2번 있죠? 여기 사례 2번 있잖아요. 요 사례 2번은 시가가 상승한 거예요? 시가가 하락했다가 시가가 상승한 거예요? 시가가 바로 상승한 거예요? 시가가 하락했었다가 시가가 상승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라고 하면 시가가 회복됐다라고 불러요. 알죠? 만약에 얘가 그냥 처음부터 시가가 8만 원짜리가 11만 원 됐어. 그럼 평가하지 않습니다. 알죠? 근데 얘는 시가가 떨어졌다가 오른 거잖아,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얘는 처음 오른 게 아니라 떨어졌다 올라간 거예요. 알죠? 그래서 얘는 시가 회복입니다요. 그러면 8만 원짜리를 11만 원으로 올려주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위에다 대입해 보세요. 재고자산의 평가는 취득단가하고 시가 둘 중에 큰 거다라면서요. 그럼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그것도 10만 원이지 8만 원 아니에요? 취득원가, 여기 취득원가, 취득.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 다음에 지금 시가가 회복된 건 11만 원 됐죠? 여기에 대입하면 둘 중에 작은 건 10만 원이지 11만 원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당초에 시가가 하락했다가 시가가 회복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문구가. 취득 원가를 한도로. 취득. 취득.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취득 원가를 한도로 시가 상승분을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시가 상승분 전액을, 우리가 시가 상승분 전액을 인식한다. 그럼 틀린 겁니다. 알죠? 좀 이따 밑에 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야죠. 아이씨, 없구나. 그래, 쓸게요. 죄송해요. 이거 왜 이거 안 넣어놨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항상 재고자산은 이렇게 표시해야 되잖아. 아까 재무상태 보셨겠지만. 요게 이제 BS라고 할게. 그냥 재무상태표. BS 20X2년 12월 31일이면 요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돼 있던 걸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10만 원까지만 올려주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2만 원짜리가 0이 돼야죠. 그럼 얘는 대변태생이니까 차변으로 없애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0이 되는 거잖아요. 0.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2월 되는 놈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변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여러분 뭐 했어요? 재무상태표 계정은 2월 되지만 손익계산서 계정 2월 안 된다고. 맞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써버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맞죠? 이건 X1년도잖아. X1년도. 얘는 X2년, 얘는 재고자 평가 충당금 쓴 건 얘는 자산을 차감하는 놈이니까 2월 돼서 그렇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쓸 수가 없어요. 비용인데 어떻게 비용을 이거시켜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환입한 거죠. 여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2만 원에서 빵원되게 한 건 이거는 우리가 환입시키는 2만 원 너 빵원되니까 들어와 이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고 엄밀히 얘기하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없앤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판매비 관리비다. 당초에 매출원가에서 가산했으니까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라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 58페이지. 자, 58페이지에 그 가로 5번 재고자산의 기말평가 저가법에서 3번 회계처리 보이세요? 회계처리? 예, 회계처리에서 오른쪽에 첫 번째 칸에 가격 하락시 보이죠? 가격 하락시. 예, 거기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매출 원가 가산에 비추시고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매출 원가 가산에 비추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에 밑줄 치시고 그리고 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주석 1번 있죠 여러분들. 예. 자 주석 1번에 밑줄 재고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간접적으로 까는 놈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가격 하락 시 아래 가격 회복 보이세요? 회복입니다. 밑줄 가격 회복에 밑줄 가격 회복. 그럼 회복이면 거기 대변의 밑줄 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알죠? 요 수익 아니에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주석 2번 밑줄 당초 평가 손실 인식에까지만 환입. 2만 원을 한도로만 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만 취득 원가를 한도로만 시가 회복분을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죠? 됐죠, 여러분들? 좀만 참으세요. 원샷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하니까.